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영상을 틀어놓는 걸 정말 좋아하는 여자예요. 정리정돈처럼 사부작거리는 일을 할 때는 특히나 사연 영상을 한두 개씩 꼭 틀어놓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루한 줄 모르고서 들려오는 사연 내용에 피식 웃어가며 재미있게 손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종종 접하는 게 사연이었으나 설마 제가 직접 신청을 해볼 엄두까지는 못 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만난 지인이 저에게 책을 한 권 건네주는 겁니다. 어머, 진숙 씨, 오랜만에 만났다고 나한테 책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책이에요? 책 표지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표지요? 어, 어라? 아, 이게 작가 여러 명이 공통 집필을 한 건가 보네요. 이름이 여럿인데. 여기에 진숙 씨도 있군요. 진숙 씨가 책을 낸 거였어요? 세상에, 언제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포함 총 8명이 모여서 수필집을 엮어냈네요. 너무 멋있어요. 진숙 씨가 그럼 작가 데뷔를 한 거잖아요. 안쪽에 진숙 씨가 자필 사인이라 메모도 남겨주었군요. 정말 너무 근사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진숙 씨가 달리 보이는데요. 에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솜씨로 몇 문장 좀 끄덕거린 게 전부예요. 읽고 나시면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지인은 겸손을 떨었으나 저는 이미 한껏 격양이 된 상태였답니다. 책을 진 저의 손길에는 약간의 흥분이 묻어 있었죠. 그 지인은 제가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에 알게 돼서 그 이후로 서로에게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된 사람이었어요. 옛날 그때 당시 그 지인 역시도 무척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서로 잘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고요.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고 집안도 무척이나 가난하다 못해서 콩가루가 풀풀 날리기까지 해서 정말 오만 고생을 다하며 살아왔었더라고요. 영어 알파벳을 하나도 몰랐고 한글 맞춤법도 거의 헷갈려 있었고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가감없이 표현을 그래도 해보자면 그 지인의 인생이 참 처음부터 기구하였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처럼 말이에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윤택한 삶과는 거리가 영영 멀어 보였죠. 그랬던 그 지인이 이제는 대학교까지 나온 최종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성 작가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수필을 집필하게 되었으며 그게 책으로까지 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싶었네요. 이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끝은 화려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는 밤새도록 그 지인이 낸 책을 읽었어요. 비단 그 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작가분들이 수고를 다해 써내려간 문장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읽는 동안 제 지식이 풍요로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이야기꾼이 되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것이라도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당장의 사연을 써볼까 싶은 욕구가 치솟았어요. 어설픈 내용의 결과물로 뒤범벅이 될지언정 저만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채워간다면 그것으로 보람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망하게도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어요.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 6살 무렵에 아버지가 재산을 다 잃고 빚을 지셨거든요. 정확하게 그 전말을 자세히 들은 적은 없었으나 그게 빚보증 문제였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집이 원래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고요. 없는 형편, 없는 살림에 괜히 빚보증까지 잘못 썼다가 있는 것까지 날려먹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옛날 그 시절의 일이었으나 집안 분위기가 무척이나 우울하게 가라앉다 못해서 살벌하기까지 했던 그런 감각만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머리가 아니라 흡사 영혼에 새겨진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이사를 연속으로 2번 다녔었고요. 저는 어렸던 때라 칭얼거리기만 했을 뿐 별로 진지한 생각은 없었더랬죠.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친언니는 당시에 무척 힘들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속상해서 학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사를 멈추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할머니 댁이었어요. 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셨던 곳이었죠. 차라리 저희 네 식구 보고 그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두 분이 권유를 해주셨던 거예요. 외가는 무척 멀기도 하거니와 시골 깡촌인데다가 집도 허름하고 좁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건 아예 말도 안 됐었죠. 그나마 친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인 듯 싶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그걸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신 듯 하였었고요. 만약에 며느리가 돈을 날려먹었다면 그때 두 분이 그렇게 해주셨을까? 아니지. 아들이 돈을 날려먹은 거였으니까 측은하고 가엾은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지. 며느리가 사고를 친 거였다면 당장에 며느리부터 갖다 버리자고 난리를 치셨을 게 틀림없어. 친정엄마의 눈가는 피로 때문에 거뭇거뭇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기댈 곳 하나 없이 너무 지치신 상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신경질적으로 표정을 잘 지으셨으며 말투가 퉁명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과 한 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 며느리 된 입장으로서는 친정엄마는 너무나도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 두 분이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트집 잡고 혼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다고 친정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친정엄마는 차라리 친정아버지 때문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빚만 얻은 채로 거리로 내몰렸던 그 순간이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시작된 시댁살이가 너무나도 힘드셨으니까요. 사방으로 눈치를 보며 살얼음 판을 걸으셨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런 친정엄마의 눈치를 자식인 저도 살피게 되더라고요. 한창 활발하게 뛰어놀고 사회성도 쑥쑥 커져가야 할 시기에 저였지만 집에서 눈치만 보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조차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좀 넘게 지냈었죠. 드디어 지겨운 합가 생활이 끝나게 되었다고 친정엄마가 쾌재를 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생활의 터전을 아예 멀리 옮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바로 제주도로 가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 아니었고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사촌분께서 일찍이 제주도에 가서 살고 계셨는데요. 그 덕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던 것이죠. 가서 농사 지으며 지내실 것이라고 하셨었고요. 사실 그때 친정 부모님에게 다 함께 제주도로 가서 조용히 한적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 같냐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기는 합니다. 그러나 친정엄마가 무조건 거절의 뜻을 지니고 계셨고요. 좋은 핑계로는 저희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라뇨. 그 먼 곳으로 가서 거기는 게다가 섬인데 애들이 가봤자 뭘 하겠어요. 거기는 놀고 천지라고 하던데. 그리고 학교나 잘 다니면 되는 거지. 뭘 다른 걸 걱정하니 너네. 어머님, 사실 학교 문제 때문에 더 그래요. 저희 애들이 공부는 그래도 도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들이 너를 닮아서 별로 머리도 좋은 것 같지 않더만. 공부 머리라도 좋게 낳아놓고서 그런 소리를 하던가. 너도 하여간에 웃기는구나. 할머니께서 그런 핀잔을 던지시며 퉁명스레 코웃음을 치셨으나 친정엄마는 필사적으로 조용한 미소만 잔잔하게 지으실 뿐이었어요. 친정엄마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영원히 따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는 당신이 아직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고 하시며 제주도 여행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네 식구는 그때 제주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드디어 이런 순간이 왔다며 기쁨의 눈물을 훔치셨고요.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을 하며 지낸 것만 생각하면 화병을 10번도 더 걸렸고 몸에 사리가 나와도 100번은 더 나왔어.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분노의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렸던 제가 분위기만 살피며 눈치를 한껏 보며 지내기는 했었으나 그뿐이었을 뿐 친정 엄마의 고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제주도로 떠나시고 나서 후련해 하시는 친정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그 아픔을 전혀 못 알아들였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제라도 철이 든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다짐이 그때 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희 네 식구가 제법 평탄하게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던가요. 앞길이 설마하니 첩첩 산중일 줄은 몰랐죠. 그 이전까지는 친정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싸우신 적은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기 전의 일들은 제가 기억이 흐릿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부싸움이라는 걸 목격한 적은 없었고요. 사이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실지언정 싸우시는 일은 없었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친정 부모님이 언제부턴가 싸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는 같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삐가 풀린 것인지 참아오고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친정 부모님은 잘 싸우셨습니다. 금세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고요. 분명히 조곤조곤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갔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두 분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이전에는 눈치를 보느라 답답할 때가 있었다고 해도 속상하고 막막한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자꾸만 다투기 시작하니까 자식된 입장으로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 걱정만 들어서 학교 생활에도 별로 집중을 못했었습니다. 화목하게 식구들끼리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두 분이 살벌하게 언성을 높이시는 바람에 집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 있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 있을 생각을 못했었다가 저희 언니가 제 손을 잡고서 밖으로 이끌어준 덕분에 그때부터 그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이 서로에게 나를 세우고 미움 가득한 눈빛을 하는 걸 보는 것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 있으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좀 낫더군요. 저희 자매가 집 밖에 나와 있으면 이웃분들이 쳐다보셨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는 시절인데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동네의 이모저모를 떠드는 게 얼마나 낙이었겠어요. 그러니 금세 저희 집의 사정이 은근하게 소문이 나고 퍼지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집 밖으로 나와서 배회하고 있으면 이웃분들이 언제부턴가 저희 둘을 향해서 측은하고 딱하다는 시선을 보내며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그간 너무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하시느라 참고 살았던 것이 이제 와서 울분이 터져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친정아버지와 두 분이 자꾸 싸우는 것이라는 축축도 신랄하게 하셨죠. 저희 자매는 그걸 다 듣고 있었네요. 들으면서도 안 들리는 척 최선을 다해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일이었네요.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짠 것도 아니었는데 언니나 저나 둘 다 암묵적으로 이웃분들의 수군걸림 앞에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위로를 하듯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야, 괜찮아. 설마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정말? 그럼 시간이 지나면 두 분이 안 싸우실까? 그래, 너도 알잖아. 꼭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시는 거.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도 유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마실 거야. 저는 든든했던 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했네요. 화목한 네 식구의 모습을 꿈꾸면서 기다렸죠. 친정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때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친정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이혼이 대수랴 생각하면서 산다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달랐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분이 갈라서기로 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하도 사이가 안 좋으셔서 앞으로는 그냥 따로 사신다는 건가? 이런 추측만 했었다가 언니로부터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 것이고 이제 영영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기절할 듯 놀랐었네요. 부모의 이혼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직접 그걸 겪어봐서 잘 압니다.
제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아무리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는 모습만 보이셨어도 자식에게는 어쨌든 부모뿐이거든요. 앞으로 너희 둘은 엄마하고만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친정 엄마는 무뚝뚝한 얼굴로 그저 통보를 하듯이 말씀해 주셨을 따름이었죠. 저는 그때 제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줄은 처음 알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전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나머지 셋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비록 너희 엄마하고는 갈라서게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이 사실만 잊지 않고 서로 잘 살면 된다.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무척 서운했습니다. 고작 그게 마지막 인사라는 것이 허무했었던 것 같아요. 저만 이 상황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고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지긋지긋한 관계인가 싶어서 한동안 얼마나 울컥했던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새로운 동네로 가서 살게 됐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집은 친정 엄마에게 허락하실 수 없다면서 할머니께서 무척 완강하게 나오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니 그 집은 오로지 친정 아버지만 거주를 하셔야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친정 엄마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는 표정으로 그저 씁쓸히 웃으실 따름이었죠. 새 식구가 아담한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돼서 허탈하지만 차라리 이제라도 결론이 난 게 다행이라며 언니는 어딘가 개운한 눈치였습니다. 친정 엄마 또한 당신 혼자 자식 둘을 책임질 생각을 하니 벅차기는 해도 가슴이 답답했던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좋다고 하셨었고요. 그 가운데서 저만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게 된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적응이 안 됐어요. 다시 친정 부모님이 합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던 듯 싶네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그런 바람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걸 알고서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쓸데없는 미련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다른 분이 있어. 다른 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여자가 아버지한테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다시 부부로 살겠어?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꿈 깨.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말도 안 돼. 두 분이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직 1년이 채 안 지났는데 벌써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신 게 말이 돼? 언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1년이 안 된 게 무슨 상관이야. 순진하긴. 네가 어른들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니? 친정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시다는 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커다란 배신감으로 다가왔을까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을 향한 의리는 있는 분이라고 믿었었는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의 현황을 저는 모르고 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이혼에 가슴 아파했던 건 언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친정 엄마는 제가 아니라 언니한테만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유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때 소외된 기분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제가 반항심이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네 식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던 데다가 심지어는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는 가장 못한 인물로 여겨져서 중요한 사실은 즉각 공유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제가 어리니까 그랬던 것이겠지만 저는 제가 알 거 다 알고 생각은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를 소외시킨 것 같아서 보통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서운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다녔어요. 친정 엄마 앞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뚱한 모습이었고 언니한테는 서운하고 배신감이 든다는 기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두 분 다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사춘기라 이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고 혼자 삐져있네. 아, 피곤해. 저러다가 말겠지. 언니는 제가 이런 걸로 삐져있는 게 웃기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 하나의 단면만 보고 삐진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서운했던 것인데 언니는 제가 유치한 어리광을 피우는 거라고 봤어요.
친정 엄마는 가뜩이나 생각할 게 많고 몸도 피곤한 와중에 제가 사춘기 반항을 부린다면서 철이 없다고 보셨고요. 두 사람 말대로 제가 그때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기는 했죠. 그런데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어떤 것들은 영영 잘못 굳어버리거든요. 사춘기 때 가족이나 친구와 어색하게 멀어졌다가 그 이후로도 영영 대면대면하게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도 살면서 얘기들을 몇 번 들었고요. 저도 비슷했네요. 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가장 소중했는데 의미가 남달랐는데 그런 가족들은 정작 저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애틋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한번 느껴지니까 상처받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유달리 가족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였었던 것이죠.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불안정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안락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그렇게 되는 것을 저의 낙으로 삼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정 엄마와 언니한테 이때 들었던 서운함이 계속 해소가 안 된 채로 지냈었죠. 저는 그리고 어째서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나 자주 싸우셨으며 끝내 관계의 봉합이 안 돼서 갈라서셨는지 자연스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 자주 다투며 지냈던 당시에 언니와 저는 도대체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나를 세우며 유치하게 양보 안 하고 대립한 건지 알 수 없었는데요.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언니는 저에게 도대체 이런 일 가지고 왜 삐진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황당하다면서 유치하게 삐지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으나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랬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동안 제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왔던 감정들이 지진을 일으킨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야 친정 부모님의 불화가 해소되기 쉽지 않은 종류의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토라진 저는 집에서 입을 꾹 다문 채로 지냈고요. 친정 엄마와 언니는 피곤해 죽겠는데 제 비위를 맞춰줄 생각은 없다면서 그런 저를 적당히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덕분인지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울적한 감정들을 달랠 길이 다양하지 않았으므로 저도 모르게 문제집을 펼쳐서 그 안에 담긴 문제들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오래 있는 편이 좋았으므로 웬만한 자습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었죠. 요즘은 학교에서 학부모라는 표현을 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학생의 양친이 다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일이고 혹은 양친과 아예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학부모라는 표현 자체를 학교 내에서는 자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죠. 시대가 변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걸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 이혼? 이야,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부모님이 대단하시네. 선생님이 학생의 가정사를 대수롭지 않게 발설하셨고요. 그걸 꼭 교무실에서 1대1 면담 때 안 하시고 학생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교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반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 다 알려지는 것이었죠. 저를 향해서 제가 바로 부모님이 이혼한 애라고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다는 걸 저도 다 알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무례했을 뿐이지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 면전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요. 저는 친정 아버지가 점점 더 그리워졌습니다. 금세 다른 여자를 만나셨던 건 외로우니까 그러셨을 뿐이고 본심으로는 당신의 처자식과 다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제 머릿속에 아버지는 그러했습니다. 제가 멋대로 그런 모습을 그려내며 믿으며 의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네요. 혼자 속으로 믿고 기대할 건 아버지뿐이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어느 날 접하게 되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정식으로 재혼을 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친정 엄마와 언니에게 아버지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었죠. 그때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원래도 바람을 피우셨었대.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원래 예전에도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는 걸 엄마는 아셨대.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셨던 건가 봐.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신 전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이야기였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진정하고서 가만히 과거를 되짚어보니까 수상쩍게 생각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애매하고 이상한 시간대에 귀가를 하셨던 아버지, 집 밖에서 당신의 외투를 탁탁 세게 털며 냄새 같은 것들을 날려버리려고 하시던 몇 번의 장면들, 그리고 여자 문제로 엄마가 캐물으셨을 때 필요 이상으로 펄쩍 뛰시면서 부정하시던 모습까지. 어렸던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강력한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던 것이었겠죠. 그러니 자꾸만 두 분이 충돌하셨던 것이고요. 친정 아버지는 마음이 콩밭에 자주 가 있었으니 결혼 생활에 커다란 애착도 미련도 없어서 이럴 바에는 그냥 이혼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버리셨던 것이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친정 아버지가 당신의 재혼식에 저를 부르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재혼을 하시려면 하실 것이지 굳이 재혼식을 연다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친정 아버지는 저라면 즐겁게 와줄 줄 알았다면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혔네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하면 반드시 제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는 결혼은 안 할 거라고. 제 엄마 같은 여자는 되지 않을 거라고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결혼을 잘할 생각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 인생을 잘 꾸려나가려면 공부를 어쨌든 해야 할 것 같았죠. 저는 놀랍게도 당시에 대학을 갔답니다. 저희 언니는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여상을 나와서 그냥 일을 다녔고요. 시집이나 빨리 가서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는 게 언니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을 가니까 언니가 되게 당황했었죠.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었어? 그리고 네가 대학 갈 욕심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굳이 입 밖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 진작에 대학교 갈 생각이 있었어. 내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다니 그것도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에. 대단하다. 나도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할 일이 생겼네. 언니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뻤으나 바보 같았던 저는 아직도 삐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별 내색을 안 했었죠. 친정 엄마가 고이 모았던 돈으로 등록금이며 뭐며 다 대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던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언니가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는 놀랍게도 바로 옆 동네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자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던 집안이었고요. 친정 엄마가 그 식당의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목욕탕에서 몇 달 청소 일을 하셨었죠. 그러다가 그 집과 안면을 트게 되었던 건데 설마 그게 자식들끼리의 결혼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형부는 넉살 좋고 순박한 분이었습니다. 식당집 아들이라 그런지 남자인데도 그때부터 요리 솜씨가 좋았어요. 가정적이었고요. 신혼집도 당연하게 그 동네의 작은 빌라로 얻었고요. 그래서 언니랑 형부는 양가 집안과 바로 옆에 살며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됐습니다. 사돈 집안도 너무 편안한 곳이고 딸과 사위 부부가 바로 지척에 살고 있으니 친정엄마의 입장에서는 안심되고 좋을 법하겠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소개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취직을 하게 됐었어요. 근무 조건이 좋았거든요. 게다가 저랑 친하게 지냈던 동기 2명이 그 지역이 고향이라고 해서 왠지 낯설지 않은 곳이었기에 용기가 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정착도 잘 해보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차곡차곡 쌓는 멋진 미래를 그렸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때마다 매일같이 울었어요. 당장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사는 곳도 직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였어요. 그게 더 싫더라고요. 직장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심정이었죠. 신입이라서 겉돌고 소외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못 견뎌한다는 걸 스스로가 이제는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나약했던 것이에요. 그럴수록 뻔뻔하게 굴면서 친화력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저만의 길을 갔어야 했는데 저는 눈치만 보면서 소가리를 하였고 제가 소외되는 상황 자체를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저에게 제대로 업무를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매일 공경에 빠졌고 골탕을 먹었어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업무에 배제되는 일도 많았고요. 커피나 탈 것이지 주제 파악 못하고 여자가 나댄다는 소리들을 저 들으랍시고 자기들끼리 떠들었을 때 그 자리에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아냈었죠.
저도 그냥 언니처럼 적당한 일자리나 찾아서 돈 좀 벌다가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이나 할 것을 괜히 대학에 가겠다고 설쳤을 때부터 뭔가 다 잘못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던 그때에 만났던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기 가장 쉬우며 또한 위험한 상태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힘들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고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천성 자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있었거든요. 힘든 때 만났던 남자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결혼하자고 했었을 때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난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죠. 그때 제가 고작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아주 강했고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결혼이 최고의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항상 신경을 써주면서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면서 살게. 남편의 그런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탕발림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봐요. 사탕보다도 더 달게 들렸었네요. 남편은 그 지역 사람이었고요. 남편이 집에서 늦둥이 막내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연세가 꽤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렵게 생각되긴 했었으나 시누이 둘, 시숙 하나 전부 다 그리 멀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부모님을 챙겨드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어요. 친정 엄마와 언니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을 걱정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서 잘 살겠다고 그랬네요. 심지어 친정 아버지 또한 1년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대관절 무슨 상관이냐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바람을 계속 피우셨던 것, 그리고 재혼도 멋대로 해버리셨던 것이 제 안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죠. 남편이 권유로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 할 것처럼 바라봤던 직장이었으니까요. 퇴사는 정해진 수순이었으나 남편이 먼저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해줬던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남자답고 정말 배려심이 넘친다고 생각했었죠.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원했던 알콩달콩 사이좋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현실로 이뤄냈으니 얼마나 기뻤겠나요. 제 친정 부모님이 이뤄내지 못하셨던 것을 저는 이뤄낼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남편과의 미래를 열심히 꿈꾸면서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당시의 심정으로는 정말 평탄한 앞날만 있을 것 같았어요. 돈은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서 신혼집 근처의 작은 공장에 나가서 단순 노동 일을 했는데 그걸 친정에서 알고는 대학 나온 게 아깝다고 했으나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과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이뤄나가겠다는 저의 목표는 금방 깨지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아니면 남편이 저에게 자기 직장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꽤 번듯한 곳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용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그것도 아니면 시누이들, 시매부들, 시숙 동서 다 제쳐두고 집안에 새로 들어온 제가 시부모님을 전적으로 수발들며 매일같이 시댁에 들러야만 했을 때부터. 언제부터 꼬였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술을 못 끊었어요. 저는 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이렇게 되도록 그냥 두었고 왜 나무라지 않나 궁금했었는데요.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펴서 생겼던 자식이었더라고요. 어쩐지 시어머니께서 늦둥이를 보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 같았는데 남편이 혼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생모는 집에서 홀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잘못했었는지 며칠 안 돼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의 사남매 중에 남편만 뭔가 달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미묘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어렸을 땐 착하고 순했다고 하던데 중학교 3학년 때 어쩌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던 때부터 반항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분노와 원망이 그 내면에서 점점 자랐겠죠. 그러다가 결국 커서 술이나 퍼마시는 어른이 됐고요. 그런 주제에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여자 하나를 꿰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저였어요. 알고 보니 대학을 나왔다던 남편의 말도 거짓이었죠. 뭘 그렇게 쳐다봐. 눈깔이 그게 뭐야? 지금 대학 나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여자가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서방을 째려봐. 이런 건방진 것들을 좀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돼 있거든. 그런데다가 남편은 자격지심이 강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온 여자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저한테 관심도 가졌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만류라 하고 타이르고 나무라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더 화를 냈습니다. 대학을 나왔다며 제가 유세를 떨고 본인을 가르치려 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그런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올리는 것도 이제 익숙해서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리는 저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밤늦게 귀가를 했던 남편이 제가 자고 있느라 본인은 안 반겨주는 게 괘씸하다면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자고 있던 제 얼굴을 짓밟았던 적도 있었네요. 자다가 얼굴이 밟혀서 코피를 줄줄 흘리며 깨어났었던 그날 이후로 저는 잠드는 것도 무서워하게 됐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포악해졌고 저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는지 이제는 따져볼 힘도 없었습니다. 몸에 든 피멍을 가리고 외출하는 것도 버릇이 되었죠. 저를 향해 수근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옛날 친정 부모님의 부부싸움 때문에 집 밖에 나와 있었던 저를 향해 수근거렸던 목소리들과 겹쳐 들려서 제 인생은 왜 한결같이 이런 걸까? 너무 서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체념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제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 운명이었구나 싶어서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들 앞에서 저는 남편의 발길질에 배를 걷어차였던 것보다 더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프고 비참했던 게 뭔 줄 아시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속이고서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그때 든 배신감, 절망감 이런 것들은 차마 말로 표현도 안 되네요.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벌벌 떨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지옥 안에서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해보자면 언젠가는 제가 남편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졌었죠. 처음 만났던 때 저에게 보여줬던 그 좋은 모습을 분명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술을 끊고 직장을 제대로 구하고 노력만 하면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건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를 완전히 헛된 망상을 하며 버텨온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천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제야 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머릿속에 끼었던 안개가 그제야 갇혔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 왠지 친정 부모님의 당시 심정을 알 것만 같아서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와 이혼을 순순히 해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남편이 바람난 여자하고 놀아나느라 그때 정신이 쏙 빠져 있었고요. 제가 드디어 모든 상황을 실토를 해서 다 알게 된 언니가 묘수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가 편찮으신데 제가 아무래도 곁에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병원 다니시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게 남편이 저와 순순히 이혼을 해준 두 번째 이유였죠. 짐을 떠안기 싫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무척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별것도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대학 졸업장 말고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 그러더니 큰 소리로 하하 웃었어요. 저는 남편이란 사람이 진짜로 상종 못할 부류였다는 걸 재차 깨달으며 그 발언에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혼하고서 거울 속에 저를 봤는데 정말 한심한 몰골이더라고요.
살은 확 빠져 있었고 얼굴 빛은 온통 퀭해 보였죠. 고작 이렇게 살려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려고 대학을 나왔구나 싶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처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니하고 형부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었거든요. 너는 매사에 이게 문제야. 너무 생각이 많아. 지금도 봐봐. 이게 네 잘못이야? 그냥 똥을 잘못 밟았을 뿐이잖아. 그런데 네 스스로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 감수성 풍부하고 공부 잘하는 건 참 좋은데 너는 냉정하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 분하지만 언니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형부는 제가 가게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일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기분이 좀 낫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의외의 구석에서 재능이 있더라고요. 딱 이틀을 일했는데 가게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손님이 뭘 좋아하고 뭘 주로 시키는지 그런 게 금방 외워졌어요. 그리고 가게 내부의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한눈에 보이고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면서 저 메뉴는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도 했었죠. 형부가 워낙 사람 좋으신 분이니까 제 생각을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봤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평소에 막연히 하고 있던 고민들이었는데 제가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짚어낸 대로 바꾸니까 가게가 확 살아났고요. 덕분에 저는 제 적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시댁과 남편에게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었기 때문에 이혼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지워내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리석었던 결혼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그 시련을 발판 삼아 더욱 잘 살아보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고요. 달라진 태도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당당하게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친정 아버지로부터 혹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셨던 때였는데요. 할머니의 마지막을 뵈러 제주도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재혼하신 분과 제주도에 정착하신 지 3년 정도가 된 상태였고요. 친가에 땅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촌분과 그 자녀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가게 운영을 접기로 결정하였고 그 다음에는 숙박업소를 지어서 운영을 해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와서 도와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다들 생각 중이었죠. 저는 고민을 오래 하다가 결국 그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새로운 도전보다도 비록 먼 친척들이지만 한 집안 가족들이 저에게 기대하면서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약한 사람인 걸 어쩌겠나요. 세월이 흘러 저는 서울과 제주도로 오가면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고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승리자의 행복을 만끽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재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호텔 로비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주쳤는데 세월이 흘렀으나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봤으나 전남편은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피식 웃으니까 그걸 보고 확신을 했더라고요. 이야, 당신 맞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30년 됐나? 그게 그렇게나 오래됐어? 세월 가는 거 참 무섭다. 근데 당신 동안 체질이었나 봐. 생각보다 안 늙었어. 어디 젊은 놈이라도 물어서 만나시나? 생각이 그런 쪽으로밖에 안 되나 보네. 정말 천박하다.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이야. 수치? 영광이라고 해야지 이 여자야. 내가 지금 이런 호텔에 묵으러 온 걸 보면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도 지금 체크인을 하러 온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곳에 추리닝 하나 달랑 입고 온 꼬라지만 봐도 알 것 같네. 수준 좀 맞춰서 살아라.
무리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야. 이런 호텔은 나 같은 사람이나 오는 거라고. 당신 같은 여자는 여관 정도면 충분해. 오랜만에 만난 김에 내가 좋은 삶의 충고 하나 해줬다. 그치? 그러니까 이만 가보셔. 나더러 뭘 가라는 거야? 너나 가셔.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네. 여기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우리 호텔은 이 사람 안 받습니다. 제가 피식 웃으면서 직원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눈치를 다 채고서는 당장 전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차갑고 사무적인 얼굴들로 나갈 것을 종용했죠. 전 남편이 가지고 온 짐가방도 직원들이 챙겼고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기 이분들이 왜 당신의 말을 들어? 여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대표니까 당연하지. 대표? 당신이 여기 이 호텔의 대표라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쉬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걸 보니 당신 수준을 참 알만하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천박하고 우습게 사는 거겠지? 평생 남을 존중할 일도 자신이 존중받을 일도 없는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앞으로도 쭉 살다가 지옥에나 떨어지길 바랄게. 자, 다들 멋들 하세요.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잠깐만. 우리 잠깐만 대화 좀 합시다. 네? 아주 잠깐이면 되는데요. 전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존대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황당하고 웃겼네요.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 차올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직원들의 기세에 밀려 자꾸만 출구 쪽으로 가까워지던 전 남편이었죠. 그리고 애들 아빠가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곁에 와서 섰고요. 지금의 제 남편 말입니다. 저는 호텔 주변의 산책길을 점검하느라 가벼운 운동복 차림이었으나 제 남편은 단정한 세미 정장 차림이었고 장신의 키와 준수한 얼굴에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경악을 하며 저희 부부를 쳐다보더니 상황 파악이 그제야 완료가 됐던 모양이었죠. 이제는 체념한 얼굴로 호텔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죠. 제 능력보다는 행운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더 커서 지금의 그 호텔의 모습을 갖추게 됐던 건데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호텔의 대표가 되어 있는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전 남편의 등장 덕분에 제 위치가 아주 멋지다는 걸 체감하게 되어서 좋았답니다. 전 남편을 마주친 일화를 듣고서 언니와 형부도 다들 깜짝 놀라면서 신이 나 있었고요. 편찮으신 친정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었죠. 사실 친정엄마도 20년 전에 재혼을 하셨다가 재차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버지는 엄마와 다시 둘이 잘 지내보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십니다. 남은 인생이나마 두 분이 같이 지내고 싶으시다는 건데요. 자식인 제가 뭘 어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건 다 똑부러지게 처리할 수 있는데 가족 문제만큼은 난항을 겪는 저입니다. 제 자식들한테도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너무 혼란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속으로 염려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쪽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와서 같이 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으려나요? 안녕하세요. 노숙자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있지만 영상으로나마 제 사연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글 좀 잘 다듬어 주셔서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 글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 부모님이 저만 없었죠. 어릴 때야 엄마와 아빠의 존재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니 그냥저냥 지냈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왜 나는 엄마랑 아빠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고아원에 맡겨진 애들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부모님이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엄마! 아빠! 하며 달려나가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제 부모님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밤까지 새가며 기다리기도 했고, 단 하루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도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매일같이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붙어 다니며 관심을 끌려고 했었지만, 고아원이라는 게 한두 명만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어린애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삐까뻔쩍한 가방에, 옷에 예쁘게 차려입고 등교를 하는데 저만 고아원에서 먼지나 잔뜩 먹은 헌 옷에, 헌 가방. 물론 처음에는 그러면서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등교날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주변에 앉은 아이들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고아원에 살고 있어 라고 하자마자 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랬어 라면서 등을 돌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대뜸 울음을 터뜨리니까 놀란 담임 선생님이 와서는 자초지종을 묻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친구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같은 반 친구를 그렇게 상처 입히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 친구의 모든 한마디가 뇌리에 꽂힌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저는 더욱더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 친구들 역시 굳이 그런저랑 대화를 한다거나 자기 무리에 끼워서 함께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아직까지 애들이 순수한 맛이 있어서 심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중고등학교였어요. 야, 너 엄마 아빠 없다며? 당시 반에서 꼭 한두 명은 있는 노는 아이들에게 전 아주 좋은 타겟이었습니다. 매일 고아원에 사는 버러지라는 폭언을 듣고 심심하면 그 아이들의 주먹질에 뺨이 퉁퉁 부어 하교하기 일쑤였죠. 주변 사람들이 제 몰골을 보고 힐끔힐끔 거리는 것 또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아이들의 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였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제가 그렇게 맞고 들어가도 크게 신경 써주지 않는 고아원 선생님들 또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 당시 상황에 좌절만 하지 않고 차라리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자는 일념을 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데 매진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양아치 놈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 때문에라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갈 시즌이 되자 저는 도저히 대학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이었죠.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단지를 돌리거나 하는 등 학교 몰래 알바를 해오고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등록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가 1, 2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못해도 4년은 꼬박꼬박 매 학기마다 돈을 내야 하는데 어찌저찌 성적이 돼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번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죠. 수험 결과상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레벨이 아주 높은 대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공부머리가 조금 더 있었다면 이 노력이 뒷받침돼서 이름 좀 알려진 대학교에 장학금 받으며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일단 당시 제 목록에 있던 대학교는 굳이 시간 들이면서 다닐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게 아까웠지만 저는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돈을 버는 데 집중했어요.
성인이 돼서는 고아원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급히 작은 원룸을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매 여름철마다 곰팡이가 잔뜩 피었고 쾌쾌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지만 저한테는 그런 방 한 칸조차 감지덕지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벼뜰 날이 있을 거야. 손에 잡히기는커녕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 있는 희망 하나만을 믿고서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카센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신발 닦기, 핸드폰 영업, 방문 판매상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시간 빼고는 한두 시간 비는 것도 아까워서 무조건 단기로라도 알바를 뛰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정말 푼돈이었지만 그때는 그 한 푼, 두 푼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연애나 결혼? 당연히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애초에 친구조차 없는데 애인은 제게 사치였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무조건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저한테는 여자친구한테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 사주는 것조차 100번은 넘게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저 매일 알바를 나가서 돈을 받으면 통장에 넣고 돈을 받으면 통장에 넣고 팍팍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죠. 그래도 30살이 됐을 때는 작게나마 회사에 들어가서 알바를 할 때보단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잘리고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모로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적어도 회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잘리기도 힘들고 결국 저 혼자만 알아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곳이었으니까 처음 면접에 붙고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진호 씨, 일 똑바로 안 해?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붙었어? 아무리 신입이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어서는. 에휴, 진호 씨는 복사 하나도 제대로 못해?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회사에는 놀러와? 밥만 먹으러 왔어? 진호 씨 이러라고 우리가 돈 주는 줄 알아? 이럴 거면 때려치워 그냥. 진호 씨 자리 대신 들어올 사람 차고 넘치니까. 하지만 힘들게 붙은 회사도 매일매일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는 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당시 회사는 신입인 저에게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사한 선배들의 일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며 저 스스로 깨우쳐야 했죠. 하지만 제가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가르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좋게 말도 해봤습니다. 실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흡해서 그런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말이 통하는 곳이었다면 애초에 제 실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면박을 주지는 않았겠죠. 제 말의 회사 사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배웠다느니 너는 일머리가 없어서 어느 회사에 가도 망할 거라느니 돈이 궁하다고는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버틸 수는 없겠더라고요. 첫 회사를 그렇게 그만두고 저는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나았어요. 그리고 택배 상하차는 조금만 손이 느려도 크게 호통을 받곤 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들었던 폭언 같은 욕설이 쏟아지지는 않았으며 그래도 다 같이 고생해서 그런지 점심시간대 되면 작게나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택배 일을 3년 정도 하다가 저는 운명과도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유일하게 빛이었던 사람이죠. 우연을 거듭하였던 만남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의 굴레로 떨어뜨렸습니다. 뼈 빠지게 번 몇천만 원의 돈, 새 살림을 차리기에는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저에게 다시는 이런 핑크빛 기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급히 금반지 하나 준비해서 엉성하게나마 고백을 했고 다행히 아내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1년 정도 이어졌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나만 집에 있어서 미안해서 어째? 그런 말 마.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희는 분명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아니, 부부였을 겁니다. 분명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은 눈을 뜰 때부터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간밤에 악몽을 꿔서 그런지 일어나는데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졸린 눈으로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늘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유독 또 늦잠을 자는 아내였던지라 자리에 없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잠깐 가게라도 들렸나 보다 싶어 세수를 하고 씻고 나온 뒤 돌아올 아내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내는 몇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게 빌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 무언가 메시지라도 남긴 게 있을까 싶어서 온 집안을 헤집는데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옷이며 개인적인 물건들이 싹 사라져 있었거든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멍청한 얼굴로 평소 통장이나 도장 등을 넣어둔 서랍을 뒤적거렸는데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모든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일을 못하니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신용카드로 빚을 내어 한 달 견디면서 돈이라도 한 푼 생길라 치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는 안주도 없이 빈속에 병을 들이켰습니다. 35이 넘도록 변변찮은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저는 뭘 하려고 해도 번번이 퇴짜를 맞고 실패를 맛보게 되니 정말 아무런 의욕이 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신용 불량자까지 돼서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몇 달간은 제 편의를 봐주다가 계속해서 월세가 안 들어오니 결국 저를 쫓아냈고 저는 졸지에 길 한복판에 단출한 집 몇 가지와 함께 나앉게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닌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잡았고 근처 공원에서도 잡았고 심지어는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도 벤치 한 구석에 쭈그려 누워서 잠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숙자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직접 노숙자가 되어보고서야 알았는데 원래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텃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누가 함부로 여기서 자리 잡으래. 여기 자리 있어. 다른 데로 꺼져. 인생의 나라까지 굴러본 사람들이라 그런지 협박도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소주병 같은 걸 들면서 진짜로 찌를 것처럼 위협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말도 없이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퍽 때리더니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제가 미리 피하면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길에서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배고픔이었어요. 쓰레기를 뒤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먹을 만한 것은 다른 노숙자가 가져간 뒤였고 저는 사람들 발에 밟혀서 말라 비틀어진 바나나 껍질 같은 걸 먹으면서 연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더러워서 헛구역질이 절로 나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조차도 없어서 못 먹더라고요. 그나마 공원 등에 수도가가 있어서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는데 정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라도 코로라도 이 배고픔을 좀 채워주고 싶어서 마트에 들어간 건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점퍼 안에는 몰래 숨겨온 과자 한 봉지와 빵 한 봉지가 있었죠. 자괴감에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의 몇 달 만에 제대로 씹을 만한 게 입에 들어오니까 침이 잔뜩 고이고 배는 우렁차게 울고 이상한 만족감이 들어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맛봐버린 맛이라 그런지 마트를 지나갈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느껴졌죠. 우유, 빵, 과자, 어느샌가 저는 매일같이 마트에 들어가서 작은 먹거리를 하나씩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더 큰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마트에 큰 피해가 안 갈 만한 아주 작은 물품들만 집어왔어요. 물론 애초에 도둑질 자체가 마트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죠. 훔치면서도 너무 죄송스럽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솔직히 도둑질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그만큼 절박했거든요. 그렇게 도둑질을 한 3달 정도 했을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쓰레기장에서 빗대 하나가 부러진 텐트를 주워서 동네 인근 뒷산에 엉성하게나마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죠. 물건을 구경하는 척 어슬렁거리다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먹을 한 끼 분량의 빵이나 우유를 챙겨서 나오면 재빨리 뛰어서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할 생각이었어요. 몇 달째 갈아입지 못한 낡은 점퍼 안에 크림빵 하나를 숨기고 두리번거리다가 밖으로 나오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턱 잡았습니다. 저기요, 저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딱 걸렸구나 싶었죠. 만약에 도둑질했던 걸 현장에서 잡히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남자의 손을 확 뿌리치곤 길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훔쳐온 크림빵을 놓치고 싶지 않아 손에 꼭 쥔 상태로요. 눈이 잔뜩 내렸던 겨울이었던지라 빙판에 수십 번을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뒤에서 안 잡을 테니 조심하라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놀라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절 잡으려는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달려서 텐트까지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간은 눈치가 보여 마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된 밥은 한 번도 먹지 못했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 보니까 하루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난리더라고요. 억지로 잠을 청하면서 배고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입구에서 등을 돌린 채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텐트 근처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가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곤 해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기척은 10분이 넘도록 텐트 주변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지퍼를 열고 내다봤더니 그때 마트에서 저를 잡았던 남자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갈 준비를 하자 남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해코지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손에는 라면과 버너,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죠. 남자는 제 텐트 근처에 버너를 넣고 냄비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저절로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슬쩍 눈치를 보며 라면을 먹기 위해 나가자 남자는 자신이 마트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저희 마트 물건 훔쳐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마트 사장을 직접 눈앞에 두니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죄송합니다만 연발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정말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트 사장님은 제 사과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끓고 있는 라면을 보다가 소주 뚜껑을 따서는 종이컵에 한 잔 따라 저에게 넘겨줬죠. 다 괜찮으니 술이나 한잔 합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처럼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던 제 옛날 이야기들이 방언처럼 술술 터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없어 고아원에서 자랐고 학창 시절에는 변변찮은 친구도 없이 거의 왕따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긴 했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고 처음 취직한 직장은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그만두었으며 나중에는 정말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 생각했지만 그 동반자가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까지. 참 구질구질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마누라가 도망가 뒤부터는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저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일자리를 찾으려 했던 적도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라서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때가 꼬질꼬질 낀 얼굴에 눈물이 한 움큼 흐르고 있더라고요. 애써 닦아보려고 해도 혼자 속에 품고 있던 서름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데 면이 다 부른 라면만을 뒤적이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마트 사장님은 저를 꽉 껴안아줬어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추스르느라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제가 있던 텐트로 온 마트 사장님은 아직 잠도 덜 깬 저를 데리고는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목욕탕비를 내고는 저와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씻어서 어색하긴 했지만 한결 깨끗해진 저를 보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게다가 사장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근처에 있던 시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것저것 옷을 대주면서 반팔에 긴팔에 청바지까지 전부 몇 벌씩 사주었죠. 내일부터 제 마트에서 일해보세요. 조금만 배워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에서 자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퇴근은 저랑 같이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으로 갑시다. 게다가 이런 믿기지 않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감사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얼떨떨했어요. 그래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동화줄 같은 이 기적을 마다할 순 없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장조림, 김치, 밥다운 밥을 몇 끼나 챙겨 먹고 사장님 따라 마트에 가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 가끔 계산을 할 때도 잘못된 품목을 바코드에 찍기도 하고 그럴 땐 괜히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사장님에게도 면목이 없었죠. 허나 사장님은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라고 말하며 기분 좋게 웃어 넘기셨습니다. 사장님의 이런 신뢰 덕분에 저는 더 일에 매진할 수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처음에는 저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느새 한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처음에 사장님이 진호 씨 데리고 왔을 땐 괜히 사장님 믿고 일도 설렁설렁 할 것 같고 해서 경계했는데 이제 보니 사람이 진국이야. 그래요? 응, 괜히 텃세 부려 미안해. 전에도 사장님이 데려오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일 좀 하다가 그냥 나가버렸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 말고도 여러 명을 도와주시려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장님 호의만 받곤 먼저 박차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몇 번을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서도 저를 도와주시는 사장님의 뜻이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장님과 함께 또 술을 마시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역시 과거 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산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인생은 살기 싫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한 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아마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한테 감사한 게 많기 때문에 다짐했었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나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꼭 그분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딛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요. 저는 사장님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장님 역시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뿐만 아니라 사장님은 제가 옥탑방에서 지내는 내내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생필품까지 전부 사다 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데 그런 것까지 받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제 돈으로 사겠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이런 거 한 푼 두 푼 모아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라며 만류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전반적인 인생이 참 재수없긴 했어도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난 걸 생각하면 그래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장님 덕분에 신용도 역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고 계속 마트 일을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나중에는 사장님과 같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세상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면서 사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장님 덕분에 희망찬 미래가 보이고 있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일어섰던 사장님을 본받아 꼭 성공해서 그간의 빚을 100배 넘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역시 성공하면 꼭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자주 보는 채널인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위로 좀 받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사뿐이었습니다. 저 한 번 건사하는 것이라면 뭐 어디에서 어떻게든 일하면 못 살겠냐마는 당시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2명 있었어요. 저는 대충 살아도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허리 한번 못 펴고 생선을 팔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멈추지 못하는 생활은 당연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록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챙기기 위해서 일할 줄 아는 남편이 있던 시절이 그리웠고 애들 재워놓고 몰래 혼자 눈물을 훔친 적도 많습니다. 간경화로 세상을 뜬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홀로 납골당에 가선 남편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보며 한탄을 토로하기도 했죠. 아이고, 당신 왜 이렇게 일찍 가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수연이랑 수진이는 어떻게 하라고?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저희를 기다리다가 잠든 딸들을 보며 견뎠습니다. 딸들이 저에게는 통증을 참게 해주는 약과 같았어요. 참 신기한 게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집에 가는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든데 집에 들어가서 딸들 얼굴을 보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증이 가시고 그래, 내일 하루만 더 힘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딸들은 어린 나이부터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딸들도 이르게 아빠를 잃은 것일 테니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고사리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고맙고도 미안했어요. 만일 딸들이 여느 가정과 같이 건강하고 돈 잘 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어린애인 채로 오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수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 외롭게 해서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하루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집에 들어와서는 잠든 두 딸을 품에 안고 얼굴을 비비며 저렇게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제 손길을 깼는데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술이 다 깨고 나서 다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채비를 하는 저에게 와선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줬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들어간 어린 딸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딸들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내심 딸들에게 마음 어느 한구석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턴 더 굳건히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같이 일하는 주변 상인들을 도우며 조금이라도 품삯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이고, 나이도 안 많은 처자가 아주 독하네, 독해. 그런 저를 보면서 연로한 동료 상인들은 대단하면서도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는 했지만 다 괜찮았어요. 확실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기에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당시 뭘 가리고 안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곧 딸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갈 테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사람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들은 금세 교복을 입을 정도로 훌쩍 커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젊었던 저도 이제는 완연히 아줌마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느라 다 떠나보내기는 했지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돈 버느라 바빠서 딸들과 변변찮은 여행 한번 못 갔다는 점뿐이었죠.
엄마로서 해준 것도 별로 없어서 사춘기 겪으며 원망스러웠을 법한데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알아서 자매끼리 잘 보듬으며 큰 것이 유일한 제 위안이었습니다. 당시 첫째는 성적이 무척 잘 나와서 늘 전교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와서 수연이는 공부를 엄청 잘해서 지금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는 문제될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반대로 둘째는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 애들과 뛰어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배구를 가르쳐야 하는 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이 대회에 나가거나 운동을 할 때 다른 학부모처럼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미안해하는 저를 보며 오히려 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국가대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꼭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둘째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배구 시합에 나갔던 둘째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몸의 부위를 무리하게 쓰는 운동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린 게 저 걱정할까봐 티도 안 내고 앞에서는 엄마, 괜찮아. 꼭 배구 선수 안 해도 돼. 라며 이야기해놓고 밤에는 저 몰래 혼자 끙끙거리며 우는 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깨워서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은 걸 자존심 강한 딸 마음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일부러 저도 눈물 참고 모른 척하고는 그냥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괜히 한번 포옹하면서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이 뭘 하든 엄마가 응원해. 같은 판에 박힌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강한 아이라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웃음도 되찾고 다시 예전의 밝은 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운동은 취미로만 남기고 앞으로의 진로를 찾을 때까지는 저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로선 당연히 말렸습니다. 진로를 찾는 거야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은 거지만 굳이 그 빈 시간에 고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얘, 너 손 다친다 괜히. 그러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너 할 거 해. 엄마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엄마, 제가 일 돕는 거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엄마 도와드리기도 힘드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도와드리는 셈 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휴, 너도 참. 말리긴 했지만 손을 거두르니 확실히 이전만큼 어렵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속 깊은 둘째가 내심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둘째가 저를 도와서 시장 일을 돕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첫째는 이미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라면 바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이름 있는 대학교 중 하나에 당당히 합격하여서 기쁜 마음에 입학금도 대주고 이후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했죠. 첫째는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긴 했지만 어쩐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예전만큼 모녀 사이가 가깝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가 대학을 다니느라 바빠지고 대신 둘째랑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딸, 오랜만에 엄마랑 장이나 보러 갈까? 죄송해요. 과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평소 대화도 자주 했고 함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한 적도 많았지만 대학에 가서는 단 한 번도 저와 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나마 둘째도 껴서 가족끼리 다 같이 어디를 가는 때나 억지로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풍족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자라지 못하게 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딸아이 챙기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노력했고 그 결과 혹여나 딸의 공부하는데 힘들고 부담될까봐 4년치 등록금까지 전부 모아둔 채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한 상황인데 왠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이기에 티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있다고는 해도 결국 그 서운함이 미안함을 넘어설 만큼 크지 않았기에 그냥 어른이 되니 새삼 엄마랑 붙어 다니고 그러는 게 괜시리 부끄럽고 겸연쩍은가 보다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첫째 대신 둘째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살갑게 굴며 늘 엄마, 엄마 하고 따라다니는 딸이어서 둘째를 보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죠. 아이 둘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전만큼 신경 쓸 게 없어서 그런지 좀 더 시간이 느리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예전보다는 일하는 걸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나면 다음 날이고 첫째는 휴학 한 번 안 하고 쭉 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둘째는 성인이 되자마자 알바를 하면서 여전히 제 일을 돕다 첫째가 졸업을 할 때쯤 취직 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들도 제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딸들 이야기만 하면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딸들 보면 기운이 쑥쑥 나겠어?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두 딸은 남들 보기에도 잘 커주었습니다. 게다가 첫째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유명한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하였는데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간혹 유명한 연예인이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면 플랜카드를 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유난인가 싶었는데 막상 제가 그만큼 자랑할 만한 자식이 있다 보니 저라도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첫째 딸 이름 크게 박은 플랜카드를 동네방네 걸고 싶었죠. 수연아, 정말 고생했다. 이 엄마가 잘해준 것도 마땅히 없는데. 사는 곳과는 지역 자체가 달랐기에 딸은 취직을 위해서는 서울에 올라가야 했고 저는 그전까지 최대한 첫째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딸은 입사 전에 회사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며 예정보다 일찍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설마 취직을 하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내외를 할 줄 몰랐지만 언니도 처음 취직하고 그러는 거라서 긴장해가지고 그런 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며 둘째 위로를 받고 최대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무래도 먼 타지에 홀로 첫째 하나 올려보낸 게 마음에 걸려 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걸고 몇 번은 수연아, 엄마가 너 보낸 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안부 문자 정도라도 보내주렴 하고 당부까지 했지만 첫째는 제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답장 한번 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저 알아서 잘 지내니까 전화 좀 안 하면 안 돼요? 전화 일일이 받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어느 날은 이렇게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심지어는 명절 때도 고향에 오기는커녕 그때조차 연락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딸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끔 바뀌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야속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참는 것 말고는 할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서울까지 쫓아가서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웃 딸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느낀 서름을 생각하면 단순히 연락 몇 번 안 한 정도는 별것도 아닐 겁니다. 딸이 처음 입사한 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둘째가 첫째에게 뭐라고 했는지 가뭄에 콩나듯 먼저 연락을 줄 때도 있어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에게 연락이 왔길래 오랜만에 안부 전화인가 보다 싶어서 받았더니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 자금 좀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나랑 수진이 결혼 대비해서 모아둔 돈 있다고 그랬잖아. 결혼 자금을? 얼떨떨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걸 딸아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도 맞는데 대뜸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결혼 자금만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일단 최대한 당황스러움을 숨기곤 그래,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그러면 인사는 언제 오게? 라고 물었더니 인사?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사를 못 온다고? 아니, 아무리 멀리 살아도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시켜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허나 첫째 딸은 계속 안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너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결혼까지 하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사위도 안 소개시켜줘. 수진이도 자기 형부가 누구인진 봐야 할 거 아니야. 신랑이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지금도 외국에 있는데 여건상 바로 소개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혼식도 외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올릴 거야. 소개는 신랑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해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로서 사위 얼굴 한번 못 본다는 게 좀 그렇지. 잠깐이라도 짬내서 얼굴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니? 엄마, 됐어요. 누가 요새 그렇게 고리타분한 원리 원칙 다 지켜요? 요즘은 안 그래. 네 신랑 될 사람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 부모한테 인사도 안 드리려고 그러냐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는 심드렁하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식하게 내가 어련히 알아서 소개시켜 줄까? 어떻게 바쁜 사람을 마음먹은 대로 한국에 오라 마라 해요? 라면서 제 뜻을 안 굽혔습니다. 그때만큼 서운했던 때도 없지만 그래도 딸아이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기에 그냥 제가 굽혔고 모아두었던 1억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래, 네가 잘하겠지. 돈 보냈다. 그리고 결혼하고 상황 나아지면 꼭 소개시켜줘야 한다. 내가 맛있는 거 차려놓을 테니까. 알겠지? 네, 알았어요.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딸아이는 보낸 돈에도 고맙단 말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시장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군요. 먼저 슬쩍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안 되는 마당에 전화는 받을 리가 없죠. 하루라도 빨리 소식이 듣고 싶어서 한동안은 장사에도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니 SNS인데 혹시 봤어? 둘째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게 딸아이 SNS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핸드폰으로 전화랑 메시지만 간신히 쓰는 사람이라 사용할 줄 몰랐지만 어렴풋이 그게 뭔 줄은 알고 있었고
딸아이도 SNS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게 직접 SNS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둘째가 보여준 SNS엔 첫째 딸과 아마도 첫째 남편 될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식탁에 잔뜩 차려진 음식과 밑에 메시지에는 드디어 상견례, 너무너무 설레고 떨렸다.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완전 멋쟁이. 예비 시부모님 최고. 라는 글이 있었죠.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신랑이 외국에 있어서 어렵다느니, 나보고 무식하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랑이 바빠 결혼 먼저 간소하게 할 거고 나중에라도 오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놓은 애가 정작 자기 엄마는 아무런 소식도 몰랐는데 자기 시부모 될 사람만 모셔놓고 상견례를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가 막혀. 둘째는 길길이 화를 냈고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지는 못했을지언정 첫째 잘 되라고 제 인생은 하나 없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매번 좋은 것들로만 밥을 차렸고 좋은 것들로만 손에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할 말을 정리한 후 둘째 번호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니까 제 번호는 피하는 것 같고 그래도 지 동생 번호라면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제 전화였으면 이미 몇 번은 부재중 전화로 넘어갔을 텐데 동생 전화라고 한 번에 받았죠. 엄마다 하고 이야기하니 엄마가 수진이 번호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며 당황한 기색이 만연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외국이라 시차가 달라서 곧 자야 하는데 바쁜 거면 다음에 전화해줘요. 라며 끊으려 드는데 그때까지도 거짓말을 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나 다 알고 있다. 너는 시부모 될 사람이랑 상견례 하면서 어떻게 엄마를 그 자리에 안 부를 수가 있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나라고 시댁에 부모님 소개 안 시켜주고 싶은 줄 알아? 우리 시부모님 둘 다 교수님이신데 엄마가 상견례 나가면 내가 뭐가 되겠어? 게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딸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차마 글로 쓰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대역을 써서 상견례를 했겠냐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저 없이 시댁 식구한테 인사를 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모 대역을 불러서 진짜 상견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할 말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간신히 분노를 잠재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라. 그래야 네 결혼식에라도 내가 가지. 라며 첫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딸을 위해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식의 결혼은 오래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아예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제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결혼식에 오면 엄마랑 같이 일하는 생선 비린내 나는 아줌마들까지 다 올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엄마 때문에 생선 냄새 맡기도 싫은 거 알아? 시장 따라가기도 싫었는데 엄마가 데려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갔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그동안 딸들을 위해 힘들게 악착같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해서 나중 가선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늘리고 돈 잔뜩 벌어서 괜찮은 건물까지 사둔 상황이었습니다. 저 죽으면 전부 두 딸한테 갈 것이었으니 애들 안 힘들게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이지만, 아니 자식이기에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천륜을 끊을 생각을 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집에 들어누워만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할 의욕도 나지 않고 사실 살아갈 의욕도 안 생기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둘째 딸이 저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냥 누워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둘째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두 명의 딸을 서로 비교하게 되더군요. 엄마를 창피해하는 첫째 딸, 엄마를 존경한다는 둘째 딸.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 대학도 보냈고 결혼자금 1억도 줬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엄마의 도리는 모두 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첫째한테는 당시 결혼자금으로 준 1억을 마지막으로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둘째한테 나중에 면허 따면 운전하라고 외제차도 사주고 회사에 예쁜 옷 입고 가라며 명품 옷 잔뜩 손에 들려줬고 건물 명의도 미리 둘째 이름 앞으로 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제가 갑작스레 죽었을 때 유산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모든 재산은 둘째 앞에 남긴다는 유언장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첫째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한테 와서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싸게 차려입고 다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런 첫째가 얄밉다며 이거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 사준 거야. 엄마가 언니한테는 죽어도 한 푼 못 준다고 했고 나한테도 언니는 이제 언니도 아니니까 양심 있으면 나랑 엄마 찾아오지 마. 라고 전부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첫째는 어른 되고 제대로 한번 찾지도 않았던 저한테 와서 세상 억울한 말투로 따져들더군요. 엄마,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왜 수진이한테만 다 해주는 건데? 내가 장녀 아니야? 진짜 내가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는 말을 눈 깜빡도 안 하고 잘 짓거리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10억 현금과 둘째 이름 앞으로 된 건물 문서를 보여주었더니 눈이 동그랗게 변하면서 놀라더군요. 나는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잘난 남편과 그리고 상견례 때 나 대신 나간 네 엄마 아빠와 잘 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쫓아내고 번호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딸아이 시댁이라는 곳에 애가 어떤 애인지 다 밝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래서 자식 새끼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나마 둘째 덕분에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새삼 억울했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막힌 일이 생겼어요. 딸이 사위를 데리고 찾아왔거든요. 처음으로 사위의 얼굴을 보여준 거죠. 생긴 거는 착하게 잘생겼더군요. 사위라는 사람도 이 상황을 납득하기 힘든지 어물쩡 서 있고 첫째 딸은 엄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소금까지 뿌려가며 내쫓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더 이상 연을 잇지 말자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딸을 버린 어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대로 평생 첫째 딸과 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렵기도 하고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이겠지요. 다 저의 잘못이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그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까지 왜 그리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왜 자식만 보고 살았는지 후회만 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서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디 편안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